안녕하세요. 자, 민법 강의 2주차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또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하십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지난 강의 제대로 못 들었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뭐 했을까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네,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바로 뭐냐면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죠. 바로 뭘까요? 네, 의사표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리 중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총칙의 테마가 제일 많이 들어간 글자가 법률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맛을 느낀다. 이것은 이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그리고 이 재료에 해당하는 거, 재료. 자, 재료를 법률 사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자하고 요건하고 글자가 같네요. 그 다음에 맛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법률 효과다. 그래서 값하고 오라고 판다, 산다, 의사표시 있고 매매라는 계약, 법률 행위,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달라 맛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했고요. 우리 목차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요거 공부했어요. 권리 변동 이게 제1장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2장 여기 공부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발생하는 거, 권리가 발생하는 거. 두 번째가 권리가 변경하는 것. 세 번째가 권리 소멸에 관한 것. 발생은 그 다음에 처음 취득하느냐, 원시냐, 이어받느냐, 승계냐. 승계받을 때 소유권 같은 경우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가 몽땅 오면 이전적 승계.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만 오게 되면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시 이전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오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빚까지도 상속받음으로 포괄 승계고, 자, 매매 같은 경우는 특정에서 오는 거니까 무슨 승계? 특정 승계다. 뭐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변경은 주체가 변경하거나 또는 내용이 변경하거나 또는 작용이 변경한다. 소멸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절대적 소멸이냐 아니면 상대적 소멸이냐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기출문제에 하나 겪을 것은 저당권 설정, 저당권 취득이 있었죠.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 반대되는 용어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 사실 분류 굳이 기억하지 마시고, 법률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라는 거. 이걸 또 뭐 용태, 사건 나누고, 용태는 외부적, 내부적, 뭐 적법, 위법 이렇게 나누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 별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장 가서 우리는 그럼 2장 가서 이제 법률 행위, 뜻이 뭐냐? 그죠? 뜻을 공부했고요. 의의를 공부했고, 두 번째가 종류를 공부했어요. 종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만 19세 했을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암기법 설명드린 적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물론 안 했으리라.
했으리라 하는 것보다는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좋은 습관. 공부를 자꾸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자꾸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는데 어떻게란 말은 없어요. 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 방법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럼 하려면 뭔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빨리 충족하면 뭐다? 종류를 자꾸 기억해 보라고요. 종류 뭐 있어요? 네,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또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계약은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이런 사실을 사설 탐정이 알아냈다. 지난 시간에 암기법 설명드렸을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네, 이제 중요한 거 요건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요건. 그래서 요건은 뭐냐면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봅시다. 갑하고 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갑, 을은 당사자가 존재할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사자가 존재할 것. 네. 그러면 또 갑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판다. 이쪽에서 뭐 한다? 산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가 존재할 거. 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네,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목적. 내용이 뭐냐는 얘기야?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네, 내용 별거 있겠습니까? 달라는 얘기죠. 아, 달라. 약속대로. 달라. 그죠? 네, 요걸 좀 멋있게 표현한 말이 이쪽은 뭐를 달라? 네, 대금 달라는 채권, 대금 청구권. 이쪽은 좀 부드럽게 표현해 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물건 관련된 재산권 달라. 이게 바로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갑, 을이 있고 판다, 산다가 있고 달라가 있다. 그 말을 부드럽게 고친 말이 뭐다? 네, 당사자가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할 것. 그래서 당사자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권리 능력을 신경 쓰지 마시고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그래서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그죠? 알고 하는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자, 하자 있는 거 사기강박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가지였습니다. 의사표시는. 네. 혼자 하는 거 단독 허위 표시, 짜고 하는 거 통정 허위 표시. 자꾸 설명드린 이유는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계속 어느 순간 머릿속에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것이 사기 강박이다. 자, 그 다음에 달라는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요. 확정, 가능,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자, 이래 해놓고 제가 한 글자씩 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을은 능능을 갖춰라. 능능. 네, 의사표시 들어가면 네,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단통, 착사. 그래서 이 단독 허위 표시는 네, 법 조문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 말도 길어서 비진이 표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명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별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단통 착사. 그 다음에 달라는 뭐다?
네, 화가적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책을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한번 흔들면서 3번 두들긴 적 기억나시죠? 네, 그게 바로 뭐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의사 능력 없으면, 네, 요거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 사유로 들어가 있었고, 미성년자,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칙은 무효 취소를 공부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서 스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3페이지 목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네, 33쪽에 목적부터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화가적타. 자, 순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목적 달라는 그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토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갑이 이것을 팔겠다, 사겠다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판다, 그 다음에 산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죠? 팔았으니까 약속대로 달라 했다 한다면, 자,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뭘까요?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뭐냐는 얘기죠. 네. 여기서 목적물은 토지이죠. 토지. 네. 토지가 목적물이고,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목적. 왜 매매 계약을 하느냐?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용. 네. 내용은 달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금 청구권, 이것은 재산권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달라는 순서적으로 4가지입니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이렇게 갑니다. 무슨 적타? 화가적타. 자,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달라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확정할 수 있을 때, 자, 첫 번째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돼도 좋고요. 또는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장차 이 얘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달라는 당시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당시 확정돼도 좋고 장차 확정돼도 좋다. 그래서 만약에 자, 확정할 수 없다면 효력은 어떻게 될까? 자, 지금은 이제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유가 아니고, 네, 확정할 수 없으면 연습하셔야 돼요. 취소가 아니고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달랑 무효다. 답은 맞지만 나중에 혹시 말을 바꿔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할 수 없으면 취소가 아니고 무효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목적 달라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능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가능의 반대말은 당연히 실현 불가능이죠. 가능 반대말은 불가능인데 한 글자 떼면 불능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이 불능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가능 불능은 물리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네, 물리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사회 통념. 자,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네, 보통 사람이 사회 통념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잠수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능 불능은 자, 사회 통념에 따라서 물리적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능도 종류가 있어요.
계약하는 날이 있죠. 계약 기준일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다. 뭐 3월 15일이다 합시다. 계약 기준일이. 자, 그런데 이미 3월 14일 날 건물이 몽땅 다 타버렸다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약 기준 전에 몽땅 불이 났다. 전에 불 났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하는 기준 날 목적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계약 당시에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다라고 평가를 한다 이야기. 무효.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불난 원시적 불능은 포인트가 뭐다? 계약은 무효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계약을 체결하는 날 예를 들어서 자, 계약 체결하는 날 목적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존재했었어요. 5월 1일 날 계약하는 날. 근데 계약 기준 후에 불났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후에 불났다. 후에 불났다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말을 맞춰서 후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다 이런 말을 쓰도록 약속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 계약 기준일을 잡아서 보니까 건물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이야기예요.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 잡아서 계약 기준일을 잡아서 전에 몽땅 불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뭐고 무효고 계약 당시에 건물은 있었고 후에 불났으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네, 총칙에서는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계약법에서 가면 이게 또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네, 과거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뒤집으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계약처에 이미 불났는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한쪽은 잘못이 있고요. 잘못이 있는 것을 유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책, 뭐가 있다? 네, 잘못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사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야 돼요. 무책. 자, 이때 책임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서 계약할 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져라.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할 때 과실, 잘못이 있는 갑이 책임지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나중에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책을 갖다가 표현한 말이 원시적 불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나 악의 또는 악의는 아니지만 잘못이 있는 경우, 부주의한 경우, 유과실. 이쪽은 무책이니까 몰랐어야 되고요. 선이 또한 무과실일 것. 그래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주세요. 그래서 신뢰이익배상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책임 문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뢰이익배상을 원칙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밑에 건 기억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해도 되고요. 이미 과거가 있는 분들은 요것까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다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하지만 불이 왜 났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매도인이 잘못해서 화장을 한 경우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들어요. 밑에서부터 매도인이 불을 냈다. 잘못해서. 두 번째는 매수인이 잘못해서 불을 냈다. 세 번째는 제3자가 불을 냈다. 뭐 요렇게 한번 세 가지 경우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지만 매도인이 불냈다, 매수인이 불냈다, 제3자 불냈다. 자, 해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불을 내면 갑한테 귀책 사유, 잘못이 있다. 귀로 할게요. 귀책 사유. 네, 귀책 사유, 네, 잘못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요. 매수인이 불을 내게 되면 갑은 잘못이 없고요. 네, 을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3자불은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따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거고 한번 했던 분들은 기억을 되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채무자라고 해요. 자, 매도인이 잘못했다. 자, 지금 돈이 불난 거예요? 집이 불난 거예요? 집이 불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건 가지고 하게 되면 매도인은 채무자가 돼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갑한테는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이틀 명칭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갑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채무 불이행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놀아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는 갑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요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쪽은 채무 불이행이다 라고 놀고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놓고 들어갑니다. 그렇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쪽은 갑은 을한테 잘못 있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없지만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났으니까 못 받으니까 채무 불이행 들어가 가지고 요거는 이행불능이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행불능. 그래서 을이 나중에 요거 따고 들어가서 계약을 법정 해제하고 내 돈 돌려놔라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문제로 하나 들어가고요. 자, 둘 다 잘못이 없죠. 갑도 잘못 없고 잘못 없죠. 채무불이행 아니죠. 요때는 갑이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 손실 위험이라고 그래요. 네, 위험 부담 문제로 가서 네, 요때는 을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갑은 을한테 서로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없죠. 그럼 이때는 갑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아닐 때는 위험 부담으로서 을이 부담할 수도 있고 갑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논다?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이 정도에서만 기억해도 좋아요. 1편 총칙. 근데 요런 얘기는 나중에 3편 채권에서 계약법에서 다시 또 나올 거니까 책에 있으니까 그냥 보충 설명드렸어요. 포인트는 무현지, 유현지 그것만 잘 좀 기억하세요. 네, 34페이지에 후발적 불능 거기 제목 있는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은 생략할게요. 자, 세 번째 타이틀은 적법성으로 갑니다. 목적의 무슨 성? 적법성. 자, 이 적법성은 제가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직관계, 공법관계와 수평관계. 자, 법이니까. 자, 법은 크게 무슨 관계다? 네,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네,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우리는 사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법. 다음에 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 수직관계랍니다. 네, 수직관계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도 공법행위가 있고 사법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당연히 공법이 아니고 당연히 사법 아닙니까? 네, 민법은 당연히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니까 나중에 민법은 공법행위에 적용하지 않고 사법행위에 적용한다 그런 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 민법 전에 들어가면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조문하고 배제할 수 있는 조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저 조문을 배제하고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달리 정할 수 없는 조문 두 가지로 나눠요. 예,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네, 배제할 수 없으면 이것을 강행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강행법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규 이 말인 또 규정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법규도 좋고요. 규정해도 관계가 없어요. 자, 한편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규를 임의법규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법규는 다시 규정으로 표현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우리 15가지의 전형계약 있었죠. 15가지 전형계약 증조, 증여, 조합, 할배, 매합권, 매매, 화해, 차차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아싸, 여행가자, 현상광고 걸린 고위, 고용, 위임,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교환 도급, 소에서 임정, 임치, 종신정기금. 자, 그러면 그런 15가지 전형 계약은 이 임의법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전상 네, 3편 채권법이 있거든요. 3편 민법전이에요. 단락편. 네, 이 계약법은 채권의 계약이 포인트예요. 아까 15가지 전형계약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로 이 전형계약 이 규정들은 네, 완전히 임의법규는 아니고요. 네, 대부분 임의법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좋은 주문이 상당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2편 물건으로 와서 그럼 아까 여러분들 매매계약 통해 가지고 아까 등기란 말 있었죠? 등기. 그러면 등기와 연관된 물건은 자, 물건법은 8개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또 다른 말 해놓을 수 있어요. 민법은 815다. 물건 8개가 있고요. 3편 채권계약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많잖아요. 등기와. 그럼 등기부에다 아무거나 기재하면 곤란하죠. 따라서 물건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네, 강행법규가 많다 이렇게 들어가요. 또 등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물건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 해서 이쪽에서는 이런 말을 써줘요. 네, 물건은 법이 정한 것으로 쓴다라는 물건 법정지란 말을 써줘요. 네, 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꾸 섞여 있습니다. 자, 이쪽은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자유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쪽은 대부분 임의규정이 많다 또는 임의법규가 많습니다. 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잡아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강행법규다 이 말 속에는 가끔 임의법규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대부분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많다는 얘기는 가끔 무슨 법규도 많다는 얘기예요. 가끔 강행법규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런 것들은 차차차차 이제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내용을 채워넣으라는 얘기예요. 큰 원칙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전 사법 관계는 섞여 있다는 거, 물권법은 등기와 연관 많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많고 3편 채권은 임의법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법 가면은 공법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겠죠. 따라서 공법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 임의법규다 이런 말은 논리가 안 되고요.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는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강행법규, 공법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뭐 받아요? 처벌하겠죠. 그죠? 처벌받겠죠? 그런데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은 강행법규에 위반됐다 할지라도 위반된 자고 맺은 이 사법상 계약이 있어요. 사법상 뭐다? 계약이 있어요. 사법상 맺은 이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하지만 이 사법상 계약은 그대로 유효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유효. 어떤 경우는 처벌도 하고요. 사법상 계약도 그냥 개무시해버려요. 무효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보세요. 공법에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데 사법상 계약이 유효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사법상 계약까지 그냥 무효로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 유효가 되면 이 공법은 그냥 단속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단속법규다. 이런 얘기. 단속법규. 네. 그런데 사법상 효력도 개무시하면 이건 효력법규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눠볼 수 있다. 법규를 대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혹시 지금 뭐 2.5 단계에서 9시까지 네, 음식 장사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또 젊은이들이 모여 있기를 좋아하니까 먹는 김에 계속 먹자 해가지고 셔터문을 내리고 계속 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걸렸을 때 그 음식점 주인은 분명히 처벌받겠죠. 근데 거기서 먹은 음식값, 술값, 사법상 계약은 유효죠.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시까지 영업하지 말라 하라는 그 행정법규는 이 공법관계는 효력법규가 아니고 뭐다? 단속법규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은 처벌받지만 거기서 나온 사법상 술값, 음식값은 유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으로 볼 건지 효력 볼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계속 대입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단속법규, 효력법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단속법규냐 효력법규냐 여기다 놓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볼게요. 단속법규. 그럼 요거 위반하게 되면 전부 다 처벌받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법상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 자, 단속법규는 계약은 유효로 보고, 효력법규는 효력까지도 무효라 본다는 거. 네, 딱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중개업법에 수수료 받도록 돼 있어요. 네, 법정 수수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 규정이 있어요. 그죠? 자,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법정 수수료 받도록 돼 있는데, 혹시 수수료 말고도요, 네, 플러스, 네,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죠.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죠. 자, 이 약정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네? 수수료는 만약에 수수료는 2천만 원이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2천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억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법정 수수료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1억 알파 약정은 유효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중개업자 처벌 받지요. 처벌은 받아도 1억 받을 수는 있겠네. 자, 그런데 이것을 효력 법규로 만약에 보게 되면 중개업자는 처벌도 받지만 달라는 효력도 없다 이야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사법상 계약이. 그러면 무효있을 때, 자, 만약에 이행 전이라면 네, 1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1억을 줬다면 준 사람은 1억을 돌려달라, 반환받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단속 규정으로 봐서 유효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령 그때 약속했다더라도 무효니까 도로 내놔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소비자가 왕이죠. 네, 그래서 이 법정 수수료 규정은 네, 뭐로 본다? 요걸로 봐요. 요거는 효력 법규로 봅니다. 단속 법규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중개사법에 직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사법에 네, 의뢰인과 뭐 하지 말아라. 네,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의뢰인이 1억에 팔아야 했더니만 중개업자하고 그죠? 중개업자하고 의뢰인 간에 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야기예요. 매매계약. 그럼 이건 지금 무슨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이죠? 중개사법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뢰인이 업자가 사겠다니까 의뢰인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규정이 단속 법규면 중개업자 처벌받아도 이 사법상 계약은 유효로 가는 거고, 효력 규정 가게 되면 중개업자 처벌도 받고요. 사법상 계약도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판례는 이거는 유효로 봐요. 왜? 의뢰인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처벌은 받아도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속 법규인지 효력 법규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판례 가지고 노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속법규 방금 전에 했었어요. 단속법규 뭐다? 네, 중개업자가 네, 의뢰인과 뭐 하는 거? 직거래. 네, 직거래하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고 단속 규정이고, 네, 법정 수수료만 받아라 하는 이 규정은 뭐다? 네, 요거는 효력 규정.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효력, 어떤 경우는 단속. 또 하나가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도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하게 되면 갑의 등기가 이렇게 넘어갈 때 국가는 세금을 몽땅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이 매매해서 병한테, 그러면 등기 두 번 했으니까 세금 걷겠죠. 을은 등기 빼먹고 요렇게 가게 되면 을의 등기를 뭐하고 생략하고 요렇게 가게 되면 세금 다 관련된 거 다 빼먹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겠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매매에서 한번 전매했습니다. 자,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두겠죠. 당연히. 세금 걷기 위해서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해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하게 되면, 자, 판례는 이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자, 단속 규정으로 볼 건가 효력 규정으로 볼 건가 달라지겠죠. 효력 규정으로 하게 되면 다 무효일 것이고, 단속 규정이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되겠죠. 어차피 걸리면 세금 받으면 추징하면 되고, 어차피 갔다가 다시 갈 필요 뭐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효력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속 규정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것은 효력과 단속이 있으면 이거는 굳이 효력 보지 않고 단속 규정으로 본다. 그래서 요건지 하는 이야기들은 판례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그래서 책자에서 35페이지 꼭대기 판례 첫 번째 하고요. 맨 밑에 판례 두 가지, 하나는 수수료, 하나는 직거래.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두 가지 큰 예를 설명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갑니다.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다. 그럼 여기는 일단 조문이 103조가 있어요. 103조. 103조 가셔보면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이렇게 나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는 법률은 뭐다? 무효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타당성 나오면 선풍기 무효 103조 한 글자 딴 겁니다. 선량한 선자하고 풍속할 때 풍자하고 기타. 자, 선풍기 무효다. 근데 무엇이 반사회질서 선풍기 무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풍기 무효는 그동안 판례에서 나왔던 판례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가 가족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가족 질서 인륜에 위반하는 경우 있죠. 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대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첩계약입니다. 뭐라고요? 일부 일처제 위반하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첩계약 유지를 첩계약 계속 유지를 조건으로 혹시 뭘 갖다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증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선풍기 무효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첩계약 유지가 아니고요. 첩계약을 유지를 해오다가 이런 거예요. 첩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첩계약 단절을 조건으로 뭐뭇을 주겠다 약속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또 뭐 혹시 혼외자가 나오면 뭡니까? 생활비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첩경남 무조건 무효가 아니고요. 내용을 보셔가지고 유지다 생각 판단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으니까 이 증여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단절을 조건으로 간다는 얘기는 돌아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효니까 줘야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네,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자, 이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여기서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 부동산 이중매매. 기억하세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이것은 선풍기 무효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게 강행법규, 강행법규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행법규 무효,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이건 선풍기 무효입니다. 타당성 무효에 속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개인의 의사를 구속하는 경우, 혹시 결혼하면서 절대적으로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를 써준다든지, 이혼하면서 절대적으로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구속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번째는 너무 좀 사행성인 거 있죠. 사행성. 가장 대표가 도박일 거예요.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은 봅시다. 그러면 이 선풍기 무효 특징이 뭐예요? 이걸 보면 딱 되겠네요. 여기 도박빚 갚을 필요가 없죠. 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도박빚을 만약에 갚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효인데 효과를 보게 되면 당연히 무효인데, 이 무효는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없다.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쪽 영역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갚았다 한다면은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흐름을 기억하세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근데 여기 타당성 들어오면 못 돌려받아요. 그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백사조가 있거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뒤에 붙어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일명 폭리행위라고 해요. 폭리행위. 자, 이것은 이제 103조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한번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확과 적타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 적극가담 이중매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폭리행위 있었잖아요. 요거는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한 번 더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영역으로 또 달려가 볼게요. 그래서 책자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적타를 공부했어요. 네, 잠수 타도록 하겠습니다.